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순방이었던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G7에서 급곡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력 충돌이 엿새째 격화하면서 중동 상황이 경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열흘 조금 넘어서 이제 G7 네. 정상회의 준비도 많이 안 된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이제 캐나다에서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참여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G7이라면은 역시 이제 선진국들의 모임이죠. 네. 가장 뭐 지구상에서 먼저 발전했었고 잘 사는 지금도 잘 사는 나라들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과거의 그 찬란한 영광에 비해서는 좀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뭐 문화적으로나 체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앞서 있는 그 나라들의 모임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G7 플러스 내지는 이걸 G9 내지 G10으로 하자 이런 이제 목소리도 있었을 정도로 한국 역시 이제 그 모임에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그런 바람이 있었었고 예. 또 그들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정말 잘 나갈 때는 그들이 잘 나갈 때는 그 7개 나라만으로도 전 세계 명목 GDP의 뭐 60% 70% 이렇게까지도 잘 나가다가 예.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뭐 미국이란 나라가 여전히 버티고 있고 또 유럽도 다 쟁쟁한 나라들이긴 하지만 워낙에 이제 중국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규모가 줄어들어 있고 게다가 지금 전쟁 상황, 특히 유럽에서는 전쟁 상황이 뭐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있지만 중동에서도 있지만 전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국방력에 대한 어떤 요구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체제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규모 측면에서나 뭐 기술이나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방위 산업 측면에서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지금 독특한 포지셔닝에 있다고 할까요? 그들 예. 입장에서도 당연히 초청하고 싶은 그러니까 예.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우리 대통령들이 가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참 잘 가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물론 이제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가장 우리가 지금 관세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다 받고 네. 계시니까 어떻게 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첫 만남을 가지고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셨겠지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중동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 좀 미뤄졌는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그런 다른 여러 나라들 또 이번에 G7 말고도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이렇게 중요한 나라들이 또 왔기 때문에 네. 그 나라들하고도 모임을 이렇게 만남을 하실 수 있었던 거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네. 정상 외교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그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다자간 모임이기 때문에 예.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 전화할 때도 그러셨잖아요. 누구랑 먼저 전화를 하느냐, 네네. 뭐 몇 분 누구랑 더 먼저 예. 통화를 했네, 어쩌네 이런 설왕설래가 있을 수밖에 또 없죠. 예. 그것으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지표를 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건 이제 다자간 모임이고 게다가 이 지금 그 행사가 있었던 곳이 굉장히 외진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각 정상들이 그 로지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가 다 일일이 볼 수 없는 그런 좀 프라이빗한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해서 네. 뭐 친목을 다지기에는 그런 좋은 그 장소였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한일 정상의 만남도 주목이 됐는데요. 네. 지난 9일에 첫 전화 통화를 한 지 9일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감할 수 있는 과거사 언급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또 셔틀 외교 복원, 또 안보 공조에 대한 의지를 확인을 했는데 네. 이 대통령의 좀 이런 첫 단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올해가 특히 60주년이고 이거 네. 사람 나이로 쳐도 이제 과거에는 뭐 환갑잔치를 할 정도로 60이라는 숫자가 특히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정부 물론 저는 우리 정부 탓만 하고 싶진 절대로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여줬어야 되는 더 많은 성의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 문제를 어떤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버리면 그 뒤에 실무적인 죄송합니다. 그 정치적인 거나 뭐 경제적인 것들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이렇게 참 풀리기 어려워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과거 정부에서 여러 번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피해자분들이 계시고 여전히 계시고 그분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사회가 당연히 보듬고 가면서 어떤 부분을 더 해결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입구로 삼아서
그 전략을 펼치는 것은 대단히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씀 그 톤을 보니까 물론 이 문제를 가볍게 역사 문제를 가볍게 치부하시려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너무 함몰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내비치신 것 같아서 예. 특히 이제 진보 정부다 보니 이제 일본 사회 내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색안경이라고 할까요? 예, 편견을 가지고 보는 입장들도 많았을 텐데 뭐 엊그저께 또 서울 모처에서 그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예. 주한 일본 대사관이 그 주최한 그런 리셉션에서 또 그 축사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우려를 기울였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좀 바꾼 데는 예. 이번 그 정상회담이 일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바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 네, 네. 이시바 총리가 와서 자리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게 시작되는 부분도 네, 첫 분위기가 좋았던 것 네,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은 일단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8일이 한미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합의하는 게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언제쯤 다시 그 유예 전에 만날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그 헤이그에서 열리는 이제 나토 예. 정상회담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범소위 여권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글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예. 그 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의 어떤 연속성적인 부분도 있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을 그래도 또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조율해서 워싱턴에 가시던지 뭐 또 우리 또 에이펙에도 오시길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예. 뭐 그런 기회들이야 계속 있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좀 빠른 시일 안에 그 말씀하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기한 내에 좀 뭔가 물꼬를 텄으면 하는 바람이야 다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근데 지금 좀 상황이 이 국제 정세가 좀 받쳐주지가 너무 않네요. 예. 지금 영국밖에 없잖아요. 이걸 네. 지금 제대로 어떻게 협상을 하고 또 이렇게 사인까지 할 수 그렇게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영국 정도밖에 없는데 하다못해 지금 일본도 예. 뭐 그걸 많이 기대하고 지금 이번에 게다가 그들은 회담을 했으니까요. 그랬는데도 결국은 이게 결국 예. 결론이 안 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우리만 겪는 일은 아니니 예. 조금 덜 마음을 조금은 물론 당연히 지금 산업계나 뭐 재계에서는 얼마나 지금 긴장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지금 수출이 줄고 있으니 예. 많이 긴장이 되시겠지만 여러 이제 다른 고민하는 나라들도 있으니 같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행동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또 행동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네, 네. 중동 정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G7 참석 도중에 급히 귀국해서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은 엿새째 테헤란 공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네. 대통령의 발언이 좀 어떤 신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해석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결론적으로는 외교를 위한 어떤 최고치로 긴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예.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기존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는 그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네. 긍정적으로 어떻게 좋은 신호다 내지는 잘 이제 일이 좀 풀리려나라고 보이기보다는 예. 굉장히 지금 좀 긴장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것 같은데 트럼프 자신은 본인이 항상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나는 전쟁 싫어하고 네. 뭐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뭐 진심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뭐 전쟁을 또 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뭐 얼마나 그렇게 많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뭐 더 많은 피를 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굉장히 잔혹한 성향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거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타이밍상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하고 어떤 지금 교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마지막 지금 그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고 네.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트럼프랑 설사 네타냐후가 합의를 못한다 그러더라도 네타냐후가 트럼프가 예를 들면 싸움을 말리려고 할 때 그대로 따라가 줄까? 라는 것도 상당히 지금 의구심이 듭니다. 예. 아마 이스라엘한
때는 건국 이후에 이제 다시 없을 기회라고 최고의 기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트럼프라고 하는 그 인물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여러 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이스라엘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지지하고 옹호하는 소위 그런 이제 또 왜냐하면 미국 국내 정치랑 너무 이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그 그룹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 조금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쪽에 더 힘을 실어줄까 봐 지금 걱정들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벙커버스터를 지원을 한다든지 네. 그 수준까지 갈 것이냐, 뭐 전투기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건 참 네, 어떻게 정말 전쟁이 더 이제 심화할까 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데 예. 아직은 뭐 딱히 뭐라고 클리어하게 말씀드릴 수 명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아무튼 조금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스라엘의 하늘을 이란의 하늘을 네. 이스라엘이 장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또 이란의 미사일이 조금은 그 틈새를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1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과연 그러면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 먼저 미사일을 하도 많이 쏘니까 서로가 네. 미사일이 떨어진 나라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기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모든 그 참 비정한 얘기입니다. 모든 전쟁이 다 돈 싸움이죠, 사실. 예. 네, 비정한 얘기입니다, 정말. 네.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만은 예. 모든 전쟁은 물량 싸움이고 물량이 먼저 동나는 쪽이 손 들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수순인데요. 예. 지금 그 말씀을 이제 이란이 얼마나 그 결국은 미사일 왜냐면은 이제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은 바로 접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사이에 이라크라는 큰 등치 큰 나라가 있고 또 그 위로 시리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거리 내지는 그런 그 미사일이 한 2,000km까지는 날아갈 만한 그런 미사일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이제 재고가 얼마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싱크탱크들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지금 분석을 내놓습니다만 많이 봤을 때 이란이 한 2,000발은 있었을 건데 네. 작년에 이제 4월에도 좀 공격이 있었고 10월에도 있었고 이제 이러면서 작년에 쓴 그 미사일 개수가 뭐 한 300개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만 쓴 것들이 뭐 대략 이제 한 700~800개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이 일주일째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쓴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한테 공격받으면서 소실된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지금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한 1,300개까지 보는 것 같고 적게 보시는 분들은 한 700~800개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그건 정확한 양이야 뭐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방공망이라는 이것도 돈이죠. 네. 이것도 이제 하루를 풀 가동하는 게 이게 지금 수천억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뭐 잘 사는 나라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일 테니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결국 트럼프가 지금 어디로 방향키를 잡아줄 거냐가 다시 한번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대신에 군사적 해법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CNN이 미군이 이제 이란 핵시설 타격 가능성을 보도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의 좀 직접 군사 개입에 대해서 현실화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 대립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보다는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 수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공중급유기 정도로 지원을 하느냐, 아주 어떻게 보면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뭐 크게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지금 지하에 있는 핵시설이 이 정도로 타격을 받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이제 아예 끝장을 내는 수순으로 갈 건지 그거를 놓고 아마 굉장히 지금 뭐 백악관 내에서도 트럼프 자신도 고민이 많지 싶고 글쎄요 싸움만 생각을 한다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성 쪽 목소리가 네. 쉽게 사그라들기에는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나라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 지금 그동안에 소위 프록시라고 그러잖아요. 헤즈볼라라든지 뭐 아사드 정권도 그랬습니다만 뭐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았고 다 이제 손발이 잘린 상황에서 이제 후티가 그나마 지금 어떻게 예멘 쪽에 그 후티가 뭐
돕네 마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 이란이 지금 약해지는 때가 또 오겠느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아마 힘을 얻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걱정이죠. 비참한 얘기죠. 사실 예. 이란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신정국가인데 예. 쉽게 그게 타협이 될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뭐 중국이니 러시아니 뭐 중재를 하겠다는 그런 의향들은 표시를 하지만 그 나라의 어떤 그 특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 아이덴티티라는 문제가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79년에 이란 혁명을 하고 지금 저런 신정체제 공화정이 돼서 그 최고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고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정체성처럼 되어 있는 그런 국가가 뭐 현실적으로 이기는 게 쉽지 않은 전쟁이라 하더라도 또 여기서 순순히 그렇다고 백기를 들 것인지 참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니 영 이게 어떻게 좋은 어떤 협상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좀 예. 불안한 그런 심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네. 어디 있는지 정확히 위치를 안다까지 말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하메네이가 지하 벙커로 가족과 함께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노리고 있다는 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란의 상황은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최고 그 지도자도 지금 지하에 숨어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 작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았던 거는 그 역시 헤즈볼라를 어떻게 이제 모사드랑 이스라엘이 소위 그들 입장에서 처리를 하는지를 예.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삐삐 예. 우리는 이미 그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삐삐가 뭔지도 예. 잘 모르실 텐데 거기에 그렇게 공작을 해가지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이었었습니다. 예. 근데 과연 진짜 모사드가 와 무서운 정말 그 조직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지금 느끼게 되죠.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핀 세팅을 할 수 있다니 심지어 다 거의 자택에서 지금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이란의 지도자니 뭐 핵 과학자니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은 뭐 그냥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그런 상황일 건데 이거는 모사드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이스라엘의 정보력이라는 게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그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런 예. 상황에서 글쎄요, 지금 하메네이 그 지도자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정체제의 최고 지도자인데 네네. 이런 지금 모습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란 국민들한테는 불안감과 그리고 또 이란도 국내 지금 정치적으로 그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바뀌고 하면서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아무래도 우리도 이제 뭐 예전 중국의 경험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개혁 개방을 하고 예. 미국하고 관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국면이라고 한다면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뭐 국영방송국 앵커가 방송하는데 뒤에가 막 폭발을 할 정도로 글쎄요. 이 참 이란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너지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두 나라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임했던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갖고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과 관련한 중동 위기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반미 양대의 축인 네. 러시아와 중국 정상도 논의에 나서는 건데 그럼 미, 러, 중 이렇게 얽힌 이 네. 외교적 지형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게 참 진짜 우리 한반도랑도 지금 얽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이미 파병을 했고 심지어 이번에 공병까지 보낸다고 하니 쿠르스크 쪽 재건을 위해서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수습이 된 이후에도 북한이 그 지금 인력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 지역에 잔류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 한반도 상황이 지금 얽혀 버렸는데 여기에 지금 이란이란 나라는 어쨌든 지금 러시아 쪽 도움을 군사적으로 많이 받았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지금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러시아한테도 좀 민망한 일이죠, 사실. 얼마 전에 뭐 인도 파키스탄 분쟁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파키스탄 뭐 각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의 논리로 얘기를 하겠지만 인도 쪽이 상당히 좀 면이 상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이 그렇듯이 이번에 이란 쪽도 굉장히 지금 이게 결국은 러시아의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한계 그리고 그동안의 그 제재를 오랫동안 겪으면서 왔었던 그 업데이트가 되지 못했던 그 무기 체계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저는 걱정은 앞서도 말씀드린 맥락에서 러시아가
혹은 중국이 이란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타냐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의문점으로 남고 네타냐후 총리가 또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런 지금 행동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저희 같은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정치 구도도 보지만 이 국내 정치적 상황이 국제적인 어떤 정책에 이 반영이 되는 부분 그게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누가 됐던 싸움이야 말려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희망적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서 참 걱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된 G7 정상회의와 네. 함께 또 중동 상황까지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